안녕하세요. 해외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입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왔던 한 이민자 가정의 가장에게 있었던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뉴밀레니엄을 준비하던 1999년 12월 31일은 아침, 캐나다의 최대 도시인 토론토의 한 외진 주차장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는 출근을 하던 근로자였는데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주차장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이미 사망한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을 한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도 현장은 매우 참혹해 보였습니다. 붉은 웅덩이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엄지손가락과 머리는 몸에 겨우 붙어 있는 걸로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손의 상처는 방어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격렬히 반항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유기된 장소와는 다른 곳일 거라 추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되기 전 그 주차장에서 택시가 주차장을 떠난 것을 목격한 몇 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목격자인지 범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형사들에게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그의 주머니 안에 있던 케이블 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통해 거기 써 있는 이름을 조회하였습니다. 모하마둘라 사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주소지로 찾아가 집에 있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에게 그날 남편이 출근할 때 입었던 복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차장에서 발견된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동일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영수증에 써 있던 그 이름인 모하마둘라 사간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하마둘라는 1990년 불안정한 자신의 모국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서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온 48세의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5명의 자녀들과 아내가 있었지요. 캐나다 이민 후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모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기를 꿈꾸며 쉬는 시간에 택시에서 의학서적들을 읽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를 얻은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음에 늘 감사한다고 말하곤 했다던 그는 정작 너무도 잔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인 나피사는 그가 오전 6시 15분에 자신의 택시를 몰고 집을 나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날 택시비로 받은 현금을 봉투에 넣어 입금하기 위해 들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있었던 조금 수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날 밤 모하마둘라가 집에 들어오기 전 차 안에서 그날 택시 요금으로 받은 현금을 세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차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지요. 현금 뭉치는 강력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모하마둘라가 운전하는 택시를 찾는 것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날 택시 회사의 기록으로는 모하마둘라가 다른 곳으로 배차를 받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택시의 승객이라면 출근길의 길에서 손님을 태운 것일 수도 있었지요. 모하마둘라가 발견된 지 12시간 후 경찰은 한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문제의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피해자의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범행은 택시 안에서 벌어진 것을 육안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 안에는 현금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목적인 강도였다면 모두 가져갔을 텐데 택시에 돈이 남아있다는 것은 범행 목적이 강도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행히 쇼핑몰의 주차장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택시가 언제 주차장 안으로 들어왔는지 누가 운전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지요. 영상이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는 여러 번 재사용되었기 때문에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에서 택시가 주차되는 장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내리는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택시 안에서 누군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불이 켜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바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이는 택시를 버린 사람이 쇼핑몰에 택시를 버리고 거기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차량의 모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는 없었으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밴을 타고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테이프를 돌려 그 밴이 처음에 들어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밴은 새벽 4시 50분경 주차되었는데요. 밴에서 내린 사람은 모하마둘라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하마둘라는 머리가 몸에 겨우 붙어 있는 정도의 공격을 당했지만 몸에도 수십 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노린 것은 금품이 아니라 모하마둘라의 목숨인 것이 명확해 보였고 수사의 방향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모하마둘라는 집에서 6시 15분에 나왔고 범행이 끝난 후 모하마둘라의 택시를 쇼핑몰 주차장에 버려둔 시간은 7시였습니다. 단 45분 만에 범행과 시신 유기, 차량 유기, 도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범인은 모하마둘라를 노린 것임에 분명했습니다. 범인이 탄 벤이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의 장면에서 경찰들은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날 뻔하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 차량의 운전자가 범인의 얼굴이나 벤의 특징에 대해 기억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모하마둘라의 사망 이틀 후인 2000년 새해 첫날, 토론토와 약 45km 떨어져 있는 인근 브램턴이라는 지역에서 또 한 명의 택시기사가 칼로 공격당한 채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불안은 커져갔고 범인을 잡지 못한 경찰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지요. 그 사건의 범인은 2인조였는데 금방 잡혔기 때문에 모하마둘라의 담당 형사들은 급하게 그들을 확인하러 브램턴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토론토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다른 범죄로 구금 중이었다는 너무도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두 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를 바란다며 제보를 기다립니다. 범인도 사건으로 상처를 입었을 것이니 주변에 최근 상처가 생긴 사람 중에 벤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며 언론을 통해 제보를 요청했지요. 대중에게 공개되자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제보는 도난된 후 버려져 있던 한 벤 안에서 끝에 붉은 자국이 묻은 흉기가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벤을 훔친 사람은 금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사람은 강력한 용의자가 되었지만 그는 사건 발생 시각 노숙자 보호소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에 묻은 붉은 자국도 조사 결과 페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나 사건과는 무관한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보가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에 경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범인이 탔던 벤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날 뻔했던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벤의 운전자나 차량 번호판, 정확한 차종에 관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넓은 주차장을 같이 다니며 그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그녀는 파란색 쌍의 미니밴이었는데 뒤에 짐칸의 문이 좌우로 여는 방식의 양문을 가진 차량이 그 차량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도주 중인 차량과 비교했을 때 미묘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형사들은 모하마둘라의 주변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인근 지역의 모텔 영수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쯤에 영수증이었는데요. 그 당시 날짜는 모하마둘라의 아내인 나피사가 토론토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하마둘라에게 내연관계의 여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의 애인이나 남편에 의한 범죄였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텔에서는 모하마둘라와 함께 왔던 여성은커녕 모하마둘라조차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 모하마둘라가 모텔에 왜 갔었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하마둘라에 대해 지역사회에 탐문을 계속했습니다. 탐문을 할수록 과연 누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겸손한 택시기사에게 악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과 종교활동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한 동네 상점 출입 외에는 별다른 사회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하마둘라가 들르는 상점 주인들과도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모하마둘라의 일상에 대해 조사했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내인 나피사와 모하마둘라의 공동계좌에 대해 살펴보다가 나피사가 단골 정육점 주인의 대출에 공동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이 만나본 적이 있었던 인물인 31세의 자크롤라였습니다. 모하마둘라가 들르는 상점들을 인터뷰할 때 만났던 인물로 일전에 모하마둘라에 대해 물었을 때 자크롤라는 그냥 손님으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라 이야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출은 실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나피사가 서명까지 해줘가며 그가 대출을 받는 것을 왜 도와주려 했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분리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처음에 나피사는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려 했던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 곧 시인했습니다.
자크롤라의 어머니가 아파서 파키스탄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여 안쓰러운 마음에 대출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크롤라도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의심은 오해라며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는데요. 나피사의 이야기와 조금 달랐습니다. 자크롤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파키스탄에 다녀왔어야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이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이 모두 사건 한 달 전 파키스탄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니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피사의 파키스탄 방문 목적은 지인의 약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을 통해 해당 약혼식의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자크롤라가 나피사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골가게의 고객과 사장일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건 3개월이 지나자 나피사는 남편과 함께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것이 힘든데 이사를 가도 되겠냐고 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약간은 들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입지 않던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사고 새 가구를 구입하는 등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 모습에 형사들은 나피사를 미행하기로 결심합니다. 나피사의 일상을 쫓던 어느 날 나피사가 쇼핑몰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밴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자크롤라였고 나피사를 태운 차는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목격자가 말한 양문이 달린 미니밴은 아니었지만 자크롤라가 미니밴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크롤라는 처음에 자신은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지요. 경찰은 자크롤라를 신문했습니다. 나피사와 모텔에 간 이유에 대해 물었지요. 자크롤라는 우연히 쇼핑몰에서 나피사를 만났는데 너무나 불안해하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말해서 조용히 얘기할 곳을 찾아 모텔을 간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행을 한 것을 진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피사는 차를 세워두고 바로 자크롤라의 차로 탔기 때문에 경찰들에겐 믿기 힘든 변명이었습니다. 자크롤라의 차의 형태와 크기가 범인이 타고 도망갔던 밴과 매우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자크롤라의 차를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차의 가속 페달에서 피가 발견되었는데요. 검사 결과 동물의 피였습니다.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자크롤라를 생각하면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크롤라의 DNA나 지문이 모하마둘라의 택시에서 발견되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더 잡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강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들의 통화를 도청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 확보된 그들의 통화 내역에서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나피사를 찾아가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나피사는 부인했지만 경찰이 둘 사이에 은밀한 통화 내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하마둘라의 사건 이전부터 자크롤라와 불륜 사이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사건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크롤라에 관해 묻는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크롤라의 가슴에 그동안은 없던 상처가 생겼는데 남편의 사건 이후 생긴 상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크롤라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모두 정황적 증거일 뿐 그와 직접적으로 사건을 엮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피사는 이후 점점 자크롤라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멀리하는 나피사 때문에 괴로웠던 자크롤라는 나피사가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며 너네 남편 없앤 것처럼 너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겠다며 나피사를 협박하였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입으로 죄를 인정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이런 협박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크롤라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자크롤라는 다른 연인이 생긴 나피사에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요.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도 천정에 매달린 고기를 손질하다가 생긴 상처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크롤라는 사건 3년 후 1급 사람을 해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이 뒤집히길 바라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피사와 자크롤라가 공모하여 사건을 벌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하였으나 나피사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25년 후에는 가석방이나 감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이민을 왔지만 결국 자신은 안전하지 못했던 안쓰러운 택시기사 가장이 겪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해외 사건을 소개해드리는 해외 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